안녕하십니까, 박상덕입니다. 화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발표할 거는 경포 물순환에 대한 동해의 영향이고요, 제어 요인과 수리 특성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포하면 우리는 주로 이 물만을 생각하는데, 이게 습지입니다. 습지까지 포함해서 경포가 되는데, 이 호수를 보면 동해와 호수를 연결한 이 경로가 경포천입니다. 경포천에 연결된 경포호수는 가만히 보면 마치 공룡의 머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2013년에 습지를 조성을 했고, 그 습지의 연결 부분에 이렇게 홍수 시에는 물이 넘어갈 수 있는 위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는 물이 이 경로로 들어가게 되는데, 마치 머리만 있고 목이 가는 공룡의 코와 같은 것을 붙여줬고요. 거기다가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입을 설치한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경포는 원래 본래가 경포천과 한 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1966년을 기점으로 해서 경포호에서 경포천을 분리해서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법적으로도 보면 하천의 일부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012년 계획서에 나온 경포천 하천 기본 계획에 보면 경포 호수를 경포천의 홍수량의 약 50%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유수지의 기능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포천과 경포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했는데, 과거에는 경포천이 경포호를 거쳐서 동해바다로 나아가는 그런 한 몸이었던 것이었고요. 이게 법적으로는 현재는 경포천의 홍수량의 일부를 감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한 몸인 것을 또 약간 회복한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물순환 구조를 보면 동해가 있고요, 경포천이 있고, 그 사이에 경포호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경포천이 호수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던 것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경포호와 경포천 사이에 가시연 습지가 만들어져 있고, 홍수 때는 이쪽으로 물이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이 가시연 습지의 일부에는 홍수 시 하천에서 들어오는 토사나 이런 물질들을 잡아낼 수 있는 침사지를 설치했고요. 일부 침사지 공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류수나 홍수량이 경포를 통해서 경포천으로 다시 동해바다로 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동해의 그 수위 변동에 따라서 바닷물이 경포에 들락날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강문 소하천이라는, 이렇게 생겼는데 강문 소하천이 있어서 또 일부의 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구를 보면 그 하구가 양쪽에 이렇게 돌출된 제방 비슷한 돌재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서 하구가 어떤 막힘이 없이 이런 상태를 만들었고요. 과거에는 여기가 막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 상태로 막히는 하구 폐색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포의 호분도와 하도 환경 변화를 좀 보면요, 이게 경포호가 되겠고요. 가장 깊은 곳이 요 지점입니다. 약 3m 정도가 되고, 전체적으로 평균 수심은 1m 내외 정도가 됩니다. 여기가 한 2m 정도가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수심 1m 내외 되는 얕은 호수다. 그리고 경포 호수와 동해바다를 연결하는 경포천을 통해서 물이 들락날락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지점이 그 경포호를 둘러싼 둘레길에 설치된 교량입니다. 40m 정도가 되고요. 여기가 월송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강문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에서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면 이런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거는 요 월송교 요 하부하고요. 그 다음에 경포천 본류하고 경포호와 만나는 요 합류점하고요. 그리고 경포호의 경호교의 경포호 쪽 내부에 이 홍합과 같은,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홍합과 같이 이게 검은 그 껍데기를 갖고 있고 안에는 홍색을 띤 그런 이 홍합이 이렇게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 사진은 여기서 지난 5일날 찍은 사진이 되는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찍은 겁니다. 여기에도 지금 상당히 번식이 붙어 있고, 이 공간에도 붙어 있고, 여기도 상당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수심이 서서히 얕아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기가 폐쇄 현상이 있어서 바닷물이 그 자연적으로 바닷물이 들락날락하는 것을 적당한 수준에서 제어했던 그런 호수가 되는데, 여기를 이제 그 하구 폐쇄 뭐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앉힌 다음에는 이 폐쇄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 또 이제 준설도 했고, 약 준설은 1 내지 1.5m 정도의 깊이로 준설을 한 그런 구간이 되는데, 지금은 이 구간에 많이 퇴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생태적인 요인 때문에 이게 이제 홍합이죠. 그런 것이 두껍게 자라고 있어서 그 바닷물이 경포호에 들어오는 것을 적당히 제어하고 있는 수준이다.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자라는 이 영향으로 바닷물은 더 서서히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과거에 여기 동해안의 탁월한 현상인 하구 폐쇄 현상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홍합인가요? 그것이 자라는 속도가 또 좀 달라질 것이기도 하고, 이 공간에서 자랄 수 있는 최대 용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제한을 받으면서 경포호수의 물순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다가 경호교의 보호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2004년에 이거를 철거를 하면서 바닷물이 원활하게 들락날락하면서 과거에 없던 이런 그 홍합이 자라게 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요인들이 그 경포의 물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물순환 구조에 변경된 것을 보면 1960년에 이거는 이제 이전까지는 원래 자연적으로 볼 때 사람이 큰 손을 안 댔기 때문에 하천과 경포호와 그리고 동해바다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물순환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경포천이 경포호로 직접 들어오고 경포 호수를 거쳐서 동해바다로 나가는, 그리고 동해의 조위가 바닷물의 그 수위가 높아지면 다시 호수에 일부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했던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하부 폐쇄 현상이 있어서
많은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구 폐쇄기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1년에서 62년 이 기간에는 중요한 것은 경포천을 경포호와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경포호에 들어오는 토사의 문제로 인해서 호수가 자꾸 퇴적이 돼가지고 늪지로 변화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포천과 안현천을 경포호에서 떼가지고 동해바다로 직접 뺐습니다. 그 이제 결과 그게 이제 유로 변경이 된 것인데 그 결과 어떤 상황이 됐냐? 자연 상태에서 여기 보면 하천을 뺀 겁니다. 경포호수에서. 그러니까 호수와 감조, 하천, 다시 말하면 동해바다와 호수가 서로 상호 크게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구조로 2004년까지 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과정에 유로 변경도 있었고요. 보를 설치하기도 했고 수문을 설치하기도 했고 또 보를 제거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돌재를 설치하기도, 이런 것이 물순환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3년에서 이제 15년 이때는 경포 생태 습지를 복원하면서 습지가 연결된 경포호가 돼서 습지, 호수, 감조하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물순환 구조는 여전히 하천과는 독립된 간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다른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경포 유수지에 물 넘어가는 부분을 개설을 하면서 홍수 때는 하천과 직접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의 종류를 보면 대개 1960년 이전과 그리고 2013년 이후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안에는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고요. 이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천, 습지, 호수, 감조하천으로 연결된 물순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의 종류를 보면 이렇게 과거에는 기수호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염도가 높은 기수로 바뀌었다가 염수호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염수호이면서 옆에 습지, 담수성 습지를 갖고 있는 그런 호수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좀 더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과거의 호수 영역이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러다가 1966년에 이 경포천을 경포 호수로부터 분리를 시켜가지고 바다로 직접 나가게 했습니다. 안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이 경포천이 이렇게 들어왔었고요. 그랬다가 그러니까 과거의 물길이 이렇게 파란색 요 물길로 되어 있다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안현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경호교 교량, 이게 경호교 교량인데요. 교량이 있던 부분인데 여기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자연 상태로 약 한 180m에서 200m 정도로 넓은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분리를 하면서 경포천을 분리를 하면서 여기에 이가 좁혀졌고 이런 다리가 만들어졌고, 또 이제 1978년에 이 보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수문을 설치했는데 수문을 통해서 경포의 수위 조절을 하겠다 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그 수문이 부식이 되면서 염분의 영향으로 부식이 되면서 기능을 못하고 결국은 이 보가 경포의 물순환에서 가장 취약한,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구조물로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이거를 철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94년도에 이제 여기 당연히 하구 폐색이 이제 제거가 됐고, 여기에다가 습지를 만들었고요. 이 습지를 만들고 나서 이제 한 2년 정도, 3년 정도 경과가 된 이후에 이쪽으로 홍수시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꿨습니다. 이때 이제 해수, 얘가 입구 어포가 해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얘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동해바다의 파도에 따라서 수면의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데, 수면 상승에 영향을
50cm로 봤을 때의 가장 이 상태에서는 가장 많지만 그 양조차도 얘가 없을 때는 약 8만 톤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8만 톤 정도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는 대략 하루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한 2, 3천 톤 정도 됐는데, 만약에 이거를 제거한다면 어떨까 하는 걸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8천 톤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8만 톤 정도가 되더라. 8만 톤에서 약 30만 톤까지 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도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 종류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월성교가 되겠고요. 월성교 하부에 이렇게 홍합이 자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경포호 내측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자라고 있는데 그런 거가 원래 자연의 자체의 회복 능력에 의해서 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이제 동해안 지역의 대부분의 하천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구 폐색 현상이 존재합니다. 요거는 양양남대천인데요. 하구에 어떤 손을 대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연 상태로 보면 이렇게 물길이 터 있습니다. 홍수 때는 터져 나가는 거고요. 강릉남대천에는 하구 폐색이 이 부분에서 있었습니다. 여기 이런 거가 여기에 있었고 물길이 약 20m 정도만 터여 있었는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 150m 되는 이런 돌재를 설치를 했고 이쪽에 이제 항만 개발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구 폐색이 생기지 않았지만 이 내륙축으로 들어와 가지고 안쪽으로 그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 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공항대교고 공항대교 위쪽에 작은 모래톱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지금은 완벽한 섬으로 발전이 돼 있고 점점 이게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또 이제 자연을 거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게 이 안쪽에 여기에 이 사주들이 형성이 되면서 하구 폐색 현상, 동해안에 탁월한 그 현상이 여기에서도 다시 재생되고 있다. 이거를 볼 때 동해안 지역의 원래 전형적인 자연적 특성을 우리가 무시해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솔루션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포의 수위 변동과 유입량인데요. 경포호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과거라면 여기서 2005년 이전입니다. 호를 제거하기 이전에 매년 한두 차례씩 물고기 대량 폐사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수질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이고요. 물의 양입니다. 그럼 물 양과 관련돼서 또 수위와 관련돼서 어떤 특성이 있나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포호, 여기가 이제 경포호인데 이게 여기가 경호교고 경호교에서 요 바깥쪽으로 경포천 쪽으로 여기에 수위계로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둘레길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 쪽에 이쪽으로 여기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강문의 요 지점에다가 수위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요 지점에 요 설치된 지점을 보여주는데 수위 변화가 어떻게 되나 하는 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인데요. 2021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 동안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이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강문 지점의 수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하루에 2번씩 반복되는 웨이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요 선이 경호교 아래쪽에 있는 경호교에 있는 수위표 지점에서의 수위가 되겠고, 이거는 경포호의 수위가 되겠습니다. 경포호의 가장 먼 지점이 되죠. 그랬을 때 보면 동해 바다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그 강문의 이 수위 변화가 이 경포호에도 동조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정도인가를 보면 이렇게 파곡과 파봉, 다시 말해 파곡과 파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동해바다의 조위 변동에 비해서 파봉은 약 85분, 그리고 파곡은 약 200분 정도 지체돼 가지고 경포 호수의 수면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게 파곡일 때가 파봉보다는 2배 이상 훨씬 더 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호수로 들어오는 해수 유입량이 대략 얼마인가 하는 걸 보면 약 여기서 16만 8천 톤입니다. 이 기간에 하루 평균 16만 8천 톤이었는데 여기에는 약 10% 정도 가까이인 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줘 보면 대략 15만 한 3천 톤 정도가 바닷물이 하루에 들어오고 있었다. 이 조사 기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그 동해에 영향을 받는 이 부분이 화랑이 이제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영향과 이 영향이 어떻게 나타난 건가? 혹시 하천의 영향은 아닌가? 해서 그 영향을 보기 위해서 강수가 어땠는지 한 거를 조사를 했는데, 조사 기간인 이 기간보다 훨씬 이전에 강수량이 좀 많이 있었지만 큰 영향은 없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갈수량보다는 많은 한 저수량 정도 수준의 물이 흘러가고 있다.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습지로 들어오는 그 담수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걸 조사하기 위해서 유량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 경포호로 들어오는 습지에서 들어오는 유량이 얼마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습지로 들어오는 물은 어디 다른 데는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다 이 경포천에서 지하로 들어오는 지하수입니다. 그러니까 경포천의 복류수가 들어오는 거고 그것이 여기서 유출돼 나갑니다. 근데 이게 조사 기간이 지난 3일날 12월 3일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그 결과를 보면 여기 경포천과 여기 습지 사이에 가시현 습지죠. 습지 사이에 수위 차이가 얼마인가 하는 걸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수위 차이는 지하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영향을 우리가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측정한 결과 그 당시 수위 차이가 대략 이 정도 됩니다. 이 지점과 이 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약 60cm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사진 촬영한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유량을 조사를 했더니 어느 정도가 되냐면 초당 0.896 메타의 3승/s인데 이거는 초당 89리터를 의미합니다. 페트병 1리터짜리 89개가 1초에 들어온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루에 들어오는 양을 따져보니까 약 7,700톤이라고 말하는데 7,700입방메타가 하루에 이 습지에서 호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경포 호수가 담수, 경계성, 염소다 이렇게 염호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7,700입방메타가 여기에서도 담수가 들어오고요. 또 이게 이제 경포천이거든요. 경포천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동해의 조위가 높아지면 그 물이 다시 호수로 들어왔다가 또 조위가 낮아지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포호에 들어오는 하루당 담수량은 약 1만 입방미터가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해바다의 그 물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염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제 홍수 시에는 경포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파악한 건데요. 이 지점이 여기가 습지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공룡의 입에 해당되는 여기가 물이 들어오는 데입니다. 길이가 약 60m 정도 되고요. 이 경포천에 흘러가는 홍수량 335 입방메타 중에 약 절반 정도 가까이가 홍수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수심을 나타내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속도 공포를 나타내줍니다. 속도가 요 경로를 따라서 속도가 빠른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범위가 속도의 영향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갈수시 경포호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거는 2000년도에 그 시뮬레이션 한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이게 경포 물량은 이제 지금하고 얼추 비슷합니다. 경포천에 이게 경포천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 그 당시 갈수량 132 리터가 초당 흘러가는 걸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고, 했을 때 보면 물이 이게 들어올 때고, 이것은 물이 나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갈 때는 유속의 범위가 대략 이 정도까지 영향이 크게 미쳐지고요. 영향이 크다고 해서 아주 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호수 공간이 넓기 때문에 유속은 느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물이 들어올 때는 이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유출일 때하고 유입할 때 비교하면 유출 시의 영향 범위가 더 넓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당시에 들어오는 해수량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85,870 입방미터가 되고요. 담수량은 4만 정도가 돼가지고 다 더해보면은 약 13만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포후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건데요. 바람이 불면 경포호가 풍랑이 생기고 쉽게 부유물이 부상해서 탁도가 높아진 것을 육안으로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는 어떤 근거가 있나 하는 거를 조사를 제가 해봤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유사 사례를 찾았습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호수 면적이 죄송합니다. 호수 면적이 경포호의 약 2,300배 정도 되고요. 수심은 경포보다 약 한 80cm 정도 더 깊은 그런 호수에서 측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를 측정했냐면 풍속, 그리고 그 풍속에 의해서 발생된 파도의 특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거를 나타낸 것이 그거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파고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그 파도의 파랑의 주기를 나타냅니다. 이 VW가 풍속입니다. 그래서 풍속이 증가하면 파고나 이 파장이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바다에서 조사한 건데요. 이 2005년도에 조사한 자료가 되겠는데, 풍속에 의해서 동해바다에서 파고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이 동해바다가 이 호수보다는 좀 더 크게 나타난다. 크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태호죠. 여기 중국의 이 호수의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여기에서의 파고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고 자료를 듣고 풍속의 변화에 따라서 3m, 6m, 9m, 11m 이렇게 해서 풍속이 이렇게 불 때 파고가 어떻게 발생되느냐는 것을 이 자료를 이용해서 한 다음에 파의 주기와 수심의 관계를 이용해서 주기를 추정할 수 있는 이퀘이션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게 주기를 추정을 했더니 파속이 대략 이렇습니다.
파속이 보면 2m/s에서 3m, 2.7에서 3m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최대 발생될 수 있는 파속이 약 3.3 정도가 되는데 그거보다 약간 못 미치는 정도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장파의 전파 속도라고 하는데요. 그런 정도가 되고 그때 이런 거가 생길 때 바닥에는 어떤 유속이 작용이 되나 하는 거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구한 것이 이겁니다. 약 3m 풍속이 발생했을 때 이 경포의 바닥에는 약 27cm의 유속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11m의 풍속의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약 1m 정도 되는 유속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이 경포가 강한 바람이 불면 이렇게 부상이 되고 탁도가 높아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과연 바람의 그 사례하고 이게 왜 이렇게 저는 잘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경포호에서 이 어떤 풍속이 불 때 어떤 재료가 어떤 입자들이 부상이 될 건가 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료의 크기는 0.01mm하고 0.03mm를 취했습니다. 0.01mm면 아주 매우 고운 실트가 됩니다. 그리고 0.03mm면은 그냥 중간 정도 실트입니다. 실트 위에는 모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재료가 움직일 수 있는 상한과 하한을 나타내는 이 커브가 있는데 이 커브를 이용해서 각각 그 한계 유속을 구하고 그 발생되는 바람의 특성하고 그리고 바닥에 걸리는 힘들을 구해서 해봤더니 이거는 이제 파도죠. 그리고 바람이 보니까 0.01mm 실트 입자들이 부상하는 데는 대략 4.4m에서 9.8m 바람이 불면 부상할 수 있다. 그리고 0.03mm는 그거보다 더 작은 풍속에도 움직일 수 있다. 이건 3 내지 5.4m의 바람이 불면 이런 재료가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2023년 그 한 해 동안 바람이 2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발생되는 풍속들을 조사한 겁니다. 그거를 했을 때 0.1mm 입자들이 그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여기입니다. 요 빨간 라인 있죠? 요 라인 직선 요 사이가 되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벗어난다는 얘기는 반드시 얘가 부상이 일어난다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요 기간 중에는 1년 동안 반드시 일어나는 게 한 번 있었고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게 수십 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경포후는 1년에도 수십 번 바닥이 뒤집힐 수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은 것 같아가지고요.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이 이게 된 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저기 질문은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한꺼번에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표자가 많아서. 예, 감사합니다.